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대비해서 선사시대부터 이렇게 쑥 정리를 하고, 이제 빨리 또 나머지 해야지 했는데, 현생에 치여서, 하지 못하고 있다가,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선생님 왜 다음 편은 안 올라오나요? 라고 많이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아서 아닌가요? 네,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근대사 시대의 흐름을 정리하려고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근대사 파트는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랑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시대 흐름을 한번 하면은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번 영상을 보면 아시다시피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요. 업적과 개혁 내용과 정변과 이런 내용을 세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세세한 내용의 암기에 들어가시기 전에 흐름을 파악하실 때, 전 항상 흐름 맨날 그러잖아요. 그래서 흐름을 파악하실 때, 이런 흐름이었구나 라고 해서 흐름을 파악하시고 내용을 암기하시면 정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내용 암기하시기 전에 흐름을 파악할 용도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흥선대원군이 장악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장악하고 집권을 했을 때부터,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들어가기 이전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흥선대원군의 개혁을 보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 자, 흥선대원군 등장하죠. 흥선대원군의 개혁을 볼게요. 자, 흥선대원군은 잘 아시다시피 누구의 아빠죠? 네, 고종의 아빠입니다. 고종의 아빠죠. 고종, 이개똥, 네, 원래 이름 이개똥. 개똥이가 너무 어려서 이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초반에 대신해주죠. 자, 그런데요. 이때 그냥 흥선대원군의 개혁이 무엇이다. 이렇게 외우시기보다는 흥선대원군이 했던 개혁이 왜 그런 개혁을 했는지, 흥선대원군이 왜 그런 개혁을 했는지 당시의 대내적인 상황과 대외적인 상황을 알고 있으시면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런 개혁을 했구나를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장악했을 무렵에 대외적인 상황과 대내적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외적으로는요, 자꾸만 이양선의 잦은 출몰로 인해서 서양 열강, 서양의 정말 강한 나라들이 이러다 우리나라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위기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양선이라고 하는 건 모양이 이상한 배예요. 네, 모양이 이상한 배인데요. 당시 서양 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선에서는 이런 모습의 배를 쉽게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이런 이상한 배가 조선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랑은 조금 달라요. 네. 자, 우리랑 생김새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지? 약간 무섭고 위기감이 들기 시작하겠죠.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한국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커다란 UFO가 내리더니 우리랑 생김새가 전혀 다른 외계인들이 나와서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혹스럽고 무서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양선의 잦은 출몰로 뭔가 서양 열강에 대한 위기감이 들었다. 자, 그런데 밖의 상황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안의 상황은 어땠냐면요. 다 아시다시피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나라가 정신이 없습니다. 세도 정치, 소수의 가문이 모든 정권을 장악해버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게 되겠죠. 개인적인 이익을 탐하느라 백성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세금을 2중, 3중 어떻게 해서 죽은 사람한테도 막 이제 태어난 사람한테도 막
이웃 것도 막 이렇게 뜯어가는 삼정의 문란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흥선대원군이 등장해서 하는 개혁의 내용은요, 이렇게 위기적인 바깥의 상황과 혼란스러운 이 안의 상황을 진정시켜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그럼 과연 어떻게 상황을 안정시키려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필요 없는 서원을 정리합니다. 자, 서원.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쉽게 생각해보면 사립학교예요. 이제 사립학교인데 여긴 특별한 혜택이 있었어요. 서원이 가지고 있는 땅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았고요. 또 제사를 지내야 된다면서, 서원은 공부하고 제사 지내는 곳이죠. 제사를 지내야 한다면서 주변 백성들을 수탈하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한테도 또 나라의 살림을 하는데도 전혀 이득이 되지 않죠. 이익이 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서원들을 확 정리해버립니다. 47곳만 남기고 싹 정리를 해버려요. 자, 그리고 그 후에 나라의 돈을 찾아야 되니까 토지를 조사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호포제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호포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창제를 실시해서 뭐를 하려고 했다? 굉장히 나라의 재정을 확보하려고 했다. 호포제라고 하는 거는 양반과 상민의 구별 없이 호 단위로 포를 징수하는 것이고요. 또 사창제를 실시해서 환곡이 세금화되고 고리대화되고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흥선대원군이 왕권을 강화시키고 재정을 확충하려고 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흥선대원군 그가 조금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무슨 실수를 하게 되냐? 경복궁을 다시 짓고 싶었어요. 이 나쁜 거는 아니죠. 경복궁이라고 하는 게 임진왜란 때 불탔거든요. 그러니까 왕권도 강화했겠다. 위엄도 보여주고 싶겠다. 그래서 경복궁을 다시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막 경복궁을 근데 다시 지으려면 사람의 노동력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리고 나무도 필요하고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돈, 사람, 노동력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잘 짓다가 경복궁이 짓다가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한번 또 이렇게 샥 불에 타거든요. 거의 다 짓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당백전이라는 고액화폐를 이제 발행하게 되죠. 그리고 원래는 원에서 납부해야 하는 기부금인 원납전을 강제로 납부하게도 합니다. 이런 실수로 인해서 물가는 상승하고 백성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네, 제가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던 건 처음의 개념을 확 익히고 가면 다음의 내용을 파악하기 쉬워서예요. 이런 상황 속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양선이 나왔고 세도정치로 삼정이 문란해서 흥선대원군의 개혁을 했는데 경복궁 중건과 당백전 발행 같은 걸로 조금 물가가 상승하고 힘든데? 뭐지? 라고 생각할 무렵에 밖에서 일이 터집니다. 어떤 일이 터지냐면요. 흥선대원군은 당시에 러시아가 남하 밑으로 내려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밑으로 내려올 것 같네? 그럼 러시아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를 막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프랑스 선교사들을 좀 정치에 이용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게 되죠. 자, 거부하게 되니까 프랑스 선교사와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하는 뭐가 발생하냐? 바로 병인년도에 발생한 병인 박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병인 박해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우리 나라 사람을 건드렸다고? 라고 하면서 다시 뭐가 발생하냐? 병인 양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뭐냐?
병인년도에 그 양인들이 와서 요란스럽게 소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병인양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인년에 프랑스가 조선에 쳐들어오게 된 거죠. 당황스럽고 힘들었지만 어찌저찌 해가지고 정족산성에서 프랑스를 좀 물리치고 돌려보내요. 자, 그냥 가지도 않고 뭐 외교장관 약탈해가고 뭐 그러죠. 아, 짜증나. 아, 얘네 뭐야. 아, 이러고 있는데 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가 묘를 하나 뒤지거든요. 이 독일 상인 이름인데 이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가 묘를 하나 건드려요. 묘를 하나 도구를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흥선대원군 아버지 묘를 도굴하려고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여러분 다 떠나서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를 파고 뭔가 훔쳐가려고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유교적인 조선 사회에서 이게 뭐야? 이게 뭐지? 근데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사건이 발생할까요? 네, 발생합니다. 또 다른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누가 쳐들어오게 되냐? 바로 1871년 신민년에 또 서양들에서 요란스러운 소란이 발생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신미양요는 미국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해서 강화도를 침공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제가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다 보니까 미스터 션샤인 1화에 이 내용이 잘 담겨져 있더라고요. 신미양요. 자, 근데 이게 발생하게 됩니다. 어제현 장군이 광성보에서 항전하기는 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네, 우리가 여러분 생각이 들 때 좀 서양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들까요? 어쨌든 이런 병인양요, 신미양요 일어났고 독일 상인은 와가지고 막 남의 아버지 묘 막 도굴하려고 하고 좋은 감정이 들까요? 흥선대원군은 좋은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겪은 흥선대원군은 무엇을 세우냐면 척화비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즉 비석을 세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척화비라는 비석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제 있는 내용은 뭐냐면 야, 너네 누구든지 서양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나라 파는 거야. 나라 팔아버리는 거야. 절대 친하게 지내면 안 돼.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진 비석이거든요. 만약에 당시에 인스타그램이 있었다면 아마 흥선대원군이 인스타 스토리에 완전 도배했을 거야. 나 서양이랑 절대 친하게 안 지내. 서양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들 다 나라 파는 것들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인스타 스토리 도배를 했겠죠. 근데 이 당시 인스타가 없으니까 내 의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보여줄까 하다가 곳곳에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비석을 세워둔 거죠. 나는 절대 친하게 지내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의지를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 두 번의 양요가 성공적으로 우리가 막 깔끔하게 이긴 것도 아니고 결국 이걸로 피해를 많이 입었고 또 경복궁 중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뭐야 힘들어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의 불만이 생기고 아니나 밖이나 정신없고 힘드니까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게 돼요. 흥선대원군 그만 정치하세요. 사실 왕 아니잖아요. 빨리빨리 이제 고종이 정치하라고 하세요. 고종 이제 20살이 넘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의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흥선대원군이 아닌 고종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정치의 흐름이 후루루룩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고종이 등장한 이유를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누가 정치에 등장하게 되냐? 바로 고종이 정치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이제 이런 상황들에 맞물려서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나라의 문을 닫는 것만이 방법일까? 한번 열어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여러 상황이 겹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 바로 운묘호 사건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다들 아시죠? 네, 온유 사건이 발생하고요. 이거를 계기로 우리가 처음으로 외세와 근대적인 조약을 맺는데 바로 그 조약? 네, 강화도 조약을 맺습니다. 최초로 우리가 외세와 맺은 근대적인 조약이죠. 자, 그런데 이 조약이 아주 못된 게 우리가 알다시피 치외법권, 뭐 해양 측량권, 일본 상품에 대한 무관세 이런 것처럼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었어요. 네,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만 어렵다고 했나요? 두 번, 세 번은 너무나도 쉽게 다른 서양 열강과 이제 조약을 맺어요. 근데 조약을 맺는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조약이 너무나도 불평등하게 다 맺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외세와 우리가 조약도 맺고 있고 이렇게 문을 열고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고종이 무엇을 하냐면 개화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랑도 이제 조약도 맺고 교역도 하는데 그래 본격적으로 우리도 문을 열어보자 라고 하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팁은 뭔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요. 꼭 이거에 맞는 어떤 기구도 함께 이제 세워요. 그러니까 개화 정책을 추진하니까 통리기무암원을 설치합니다. 통리기무암원을 이제 설치하고 신식군대인 누구도 신설하냐? 바로 별기군을 신설합니다. 별기군. 이 별기군은요, 특별한 무기를 가진 군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신식 무기, 그리고 일본인 교관을 초빙해가지고 일본인 교관이 가르치는 이런 신식 군인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죠. 자, 그냥 계속 일단 보고 있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다른 나라의 사절단도 파견해요. 왜 파견하냐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그럼 개화를 한 나라들, 좀 발전한다고 한 나라들한테 가서 배워오자. 그들은 어떻게 사는지 배워오자라고 하면서 일본, 청, 그리고 미국 이런 나라의 사절단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나라가 그래, 이렇게 된 거 문을 열자라고 하는 세력이 있던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세력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바로 위정척사파입니다. 위정척사파. 위정척사파는 무슨 뜻이냐면요. 바른 것은 지키고 사악한 것은 배척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것이, 이들이 말하는 바른 것이란 조선의 제도, 사상, 유교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런데 배척해야 되는 건 서양에 있는 천주교라든지 서양의 것은 배척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분들은 꾸준히 반대를 해오는데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로 나뉘어서 이제 반대를 해요. 6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랑 물건을 사고 파는 통상수교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당시 60년대는 흥선대원군도 똑같이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잘한다 해주면서 지지해주면서 이렇게 존재했어요. 그런데 70년대는 본격적으로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면서 강화도 조약을 반대하고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랑 개항할 것 같으니까 이 개항에 반대해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개화 정책을 실시하는 80년대에 들어서니까 이들의 반대가 더 심해져요. 왜? 이제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리고 특히 그 김웅집이 중국에서 그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 책을 가지고 와서 고종한테 보여주는데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되고 일본과도 연합해야 되고 미국이랑도 결합해야 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고종이 와, 이거 괜찮다.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 우리가 이거 하면은 러시아를 막을 수 있을 거야. 이거 너무 좋으니까 복사해가지고 다 뿌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고 이 위정척사파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특히 영남의 유생들이 만인소를 울려서 반대를 해요. 왜 반대를 하냐? 아니 러시아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현재는. 그리고 미국 뭐야 처음 들어봐. 그리고 우리가 일본이랑 왜 친하게 지내야 돼? 중국이랑 원래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런 거 왜 따라야 돼? 라고 하면서 조선 책략의 유포를 반대하기 시작하고 개화를 하는 것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그런 분위기가 담겨져 있네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건 누구의가 옳다가 아니라 어쨌든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싶었는데요. 한쪽은 그 방법이 문을 열어야지만 가능해 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쪽은 아니야. 문을 닫고 우리 것을 지켜야 돼. 쟤네들은 문을 열려는 게 의도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은 같지만 그 방법이 조금 달랐죠. 두 부분이.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고종의 픽은 이거였고 개화 정책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해버립니다. 바로 어떤 문제냐? 이모군란이 발생하게 되죠. 네, 이모군란. 그러니까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건 이모년의 군사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럼 이모년의 군사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별기군. 그러니까 별기군은 신식군대라고 했잖아요. 이 신식군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신식군대랑 구식군대랑 자꾸만 차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건데 이 이제 구식군인들이 한 1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아요. 근데 이거 참은 것도 좀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월급을 13개월 동안 못 받는데 이것도 짜증나요. 이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월급을 13개월 만에 근데 받았어. 받았는데 쌀가마니를 메고 가는데 쌀가마니가 너무 가벼워요. 가벼워서 보니까 쌀 반, 모래 반 또는 쌀 반, 쌀 껍질 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와. 내가 13개월 동안 참고 맨날 차별당한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겨우 받은 월급에 그렇게 장난질을 쳐놨다면 참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모년의 군사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여기서 낚이지 말아야 하실 점은 군사들만 일으킨 게 아니라 당시 도시 하층민도 함께 일어납니다. 왜냐면 도시로 이제 농사 안 짓고 도시로 와서 뭔가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이런 개화 정책이나 개항으로 인해서 도시 그 하층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 개화를 하기 전이 더 좋았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막 반발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바로 여기 쳐들어가서 일본인의 교관을 살해하고 명성황후를 시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시해한 줄 알았다고 해요. 장례도 다 치렀으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자신의 지도자를 새로 뽑겠다고 해서 흥선대원군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럼 이때 정부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분노에 차 있을 때 한번 얘기를 들어줘야겠죠. 왜 이렇게 화났어? 그랬구나. 그거 진짜 화날 만하다. 미안해. 그런 부분은 좀 고쳐볼게. 그리고 너네 그거 우리가 보상해줄게. 미안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쟤는 어떻게 진압하지? 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냐? 바로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아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건데 이걸 정부가 우리 힘으로 이렇게 이들을 누르지 못하니까 다른 나라의 군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군대, 청나라의 군대가 와서 이 이모군란을 진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역사가 반복되고 우리 삶의 교훈이 나오는데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그들이 시간이 많아가지고 해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청나라는 야, 우리가 니네 도와줬지. 그러니까 우리 너네 간섭할 거야. 내부 정치를 간섭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은 야, 너네 우리 교관 살해했다며 무서워서 살겠어? 라고 하면서 배상금은 물론이고 조선에 일본군을 주둔시켜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억울해. 억울하지만 우리가 도움 받은 것도 있고 한 일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조약이 촤르르륵 맺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는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좋으나 싫으나 어쨌든 문을 열어야 하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무조건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즉, 뭐가 대세가 됐냐면 이제는 위정척사파보다는 개화파가 대세가 된 거예요. 개화파, 나라의 문을 열자고 하는 사람들이 대세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이모군란 이후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럼 문을 어떻게 열까를 두고
이 개화파가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문을 열긴 열 건데 이 문을 어떻게 열 거야? 라는 방법을 가지고 나뉘게 돼요. 즉, 이 개화파가 온건개화파랑 급진개화파로 나뉘게 됩니다. 네, 이 개화파가요, 온건개화파랑 급진개화파로 나뉘게 돼요. 온건개화파는요, 청나라를 모델로 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를 모델로 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조선에 우리가 문을 열 건데 조선이 가지고 있는 제도와 사상은 유지할 거야. 조선의 제도와 사상은 유지하되 서양의 좋은 기술만을 받아들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온건개화파고요. 급진개화파는요. 야, 그렇게 해서 언제 문 열고 언제 잘 살아. 그냥 기존 레트는 싹 다 바꿔. 서양의 제도, 사상, 기술 다 받아들여. 우리는 일본을 롤모델로 할 거야 라고 했던 게 바로 급진개화파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쉽게 비유를 하자면요.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야 되는데 야, 그냥 천천히 내가 그동안 먹던 식단은 유지하고 대신에 서양에서 좀 유행하는 그런 운동은 하자. 라고 하는 애들이 온건개화파고요. 급진개화파는 뭔 소리야. 요양 빠는 거 빨리 확 빼버려야지. 식단까지 싹 다 바꿔버리고 그리고 서양의 미국에서 유행하는 운동까지 다 해버리는. 이게 바로 급진개화파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고종의 픽은 누구였을까요? 고종의 픽은 바로 이 온건파였습니다. 네, 고종의 픽은 온건파였어요. 그래서 급진개화파의 입지는 점점점 작아졌고 이 정부의 정책이 이들은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했던가요? 청나라, 우리나라에서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가 그 프랑스와의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부 청나라의 군대가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일본인들이 급진개화파한테 야, 니네 해봐. 도와줄게. 지원해줄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그러한 어떤 시대의 타이밍과 딱 맞아서 이 급진개화파가 우정총국의 어떤 축하연 자리에서 갑신년에 갑신정변을 실시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게 내용을 보면 진짜 저런 거를 이때 할 정도로 좀 신박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갑신정변을 실시하고 14개도 정강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근대화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14가지 바꿔야 돼 라고 하면서 막 개혁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신박한 건 그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정치제도를 주장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거죠. 입헌군주제를 지향합니다. 즉, 왕이 아니라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라는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면서 우리는 갑신정변을 볼 때 이거는 진짜 최초의 정치적인 개혁이다. 근대적인 정치적인 개혁이다. 기존의 왕이 있던 조선시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신박한 이런 정치개혁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청나라가 더럽게 발이 빨라요. 네, 더럽게 발이 빨라서 후다다다닥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다시 들어와서 이들을 완전히 진압을 합니다. 이들을 진압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정변이 3일 만에 끝나요. 그래서 3일 천하라고도 불리어요. 그래서 아무튼 청나라가 도와줘요. 그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한 것처럼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청나라가 또 도와줬으니까 또 청나라한테 엄청나게 내부 정치를 간섭받고 강요받고 아주 귀찮아 죽겠어요. 그런 일들이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는 이를 계기로 아주 조선을 잡아먹을 듯이 간섭하고 일본도 이에 질 수 없어서 아주 잡아먹을 듯이 내정 간섭을 하고 다른 나라들도 야, 조선 완전 핫플인가 봐 라고 하면서 조선을 둘러싸고 열강들의 대립이 너무너무너무 심해지는 이때 이거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세력들이 등장하는데요. 즉 농민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이렇게 하니까 무엇에 이제 의지를 하고 있었냐면요. 동학이라는 종교에 의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학. 이 동학이 근데 점점 더 유행하고 완전히 막 확장이 되는데요. 이 동학이 이렇게 인기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동학의 2가지 매력 포인트예요.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었냐? 이 동학은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되고 외세는 배척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주요 포인트였어요. 이 두 가지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사람들이 동학 너무 괜찮다 라고 하면서 동학의 교세가 확장됩니다. 힘든 백성들한테 아주 딱이죠. 그러니까 이 동학의 세력이 막 커지니까 이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동학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탄압하지 마 라고 주장을 했고 또 우리 교조의 신원을 복원해줘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교조 신원 복원 운동이라고 해서 이런 운동들을 해요. 그런데 당시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과 맞닿아서 이들이 이제는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우리를 괴롭히는 탐관 오리들을 숙청해줘. 탐관 오리들 좀 우리 괴롭히지 못하게 해줘. 그리고 좀 외양 좀 저리 가라 그래 라고 하면서 이런 정치 운동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뭔가 뜨거워진 이런 가슴에 불씨가 하나씩 던져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고부밀란입니다. 고부밀란. 그러니까 고분군수 조병갑이 아주 그냥 나쁜 짓은 다 골라서 해요. 그러니까 뭐 저수지 있는데 그 옆에 저수지 또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못 살게 굴었는데 또 이거 막상 쓰려고 하니까 돈 내라고 하고 막 뭔가 아주 나쁘게 아주 막 아주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병갑이 아주 나쁜 짓을 하니까요. 이 백성들이 한번 딱 들고 일어나요. 이 조병갑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난리가 한번 난 거죠. 난리가 났으니까 이제 정부에서 야 여기 난리 났다며 하고 안핵사를 보내요. 안핵사 이용태를 보내서 야 조사해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했을 때는 이 조병갑 이 나쁜 놈, 너 나쁘구나, 너 백성들 괴롭혔구나, 너 아주 혼내, 너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밀란이 발생한 건 동학 교도들 때문이다. 이 동학을 믿는 얘네들이 아주 이상하고 아주 못된 애들이에요 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학을 믿는 동학 교도들,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과 백성들이 굉장히 가혹하게 탄압을 당합니다. 와,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 없어서 이들이 첫 번째로 동학을 믿는 이들이 첫 번째로 들고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1차 동학 농민운동입니다. 제가 이렇게 위에 연표를 그려놓은 건 이 94년과 95년에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연표로 한번 정리하시면 되는데 1차 동학 농민운동은 이 3월에 딱 시작이 돼요. 1차 동학. 그런데 이들이 그 분노가 얼마나 센지 보여주냐면요. 전주성을 점령해봐요.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전주성을 완전히 점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큰일 났다. 이러다가 서울까지 진짜 올라오겠는데 싶은 거죠. 그러면 괜찮은 지도자라면 사과하고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맨날 본 것처럼. 네, 또 도움을 요청해요. 누구한테? 청나라한테. 그래서 청나라가 또 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청나라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요. 청나라가 저번에 일본이랑 텐진 조약이라는 걸 맺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 나라가 조선에 들어올 때 꼭 상대방한테 알려주기로 해. 지네들이 뭔데 아무튼 지네들끼리 이런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런 조약을 맺으니까 우리가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일본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야, 나 우리 들어갈 거야 조선. 난 말했다 라고. 그러니까 일본도 부랴부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당황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우리 싸움에 이렇게 외세를 이렇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얘네 왜 끼어들어? 라고 하면서 이게 원하던 바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정부랑 화해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정부랑 전주에서 화해의 약속을 맺고 나름 정부도 정신을 차려서 집강소라는 개혁기구도 설치하게 해주고 자치적인 기구도 설치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자기들도 교정청이라는 걸 실시해서 그래 우리가 청나라와 일본 간섭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개혁을 해볼게 고쳐나갈게 라고 하면서 이런 거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청나라 일본이 들어왔는데 정부가 이랬겠죠. 미안 화해했어. 미안한데 좀 나가줘. 미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청나라는 오케이 짜증나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일본이 아니 못 나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조선 니네 너무 시끄러워. 니네 나라에서 하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니네 때문에 동양 평화에 위협이 돼.
라고 하는 소리를 시전하게 되면서 결국 경복궁을 점령해버려요. 경복궁을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아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복궁을 점령하니까 청나라가 너네 뭐해? 라고 하면서 일본이 꼬아? 싸워! 라고 해서 청일전쟁이 발생하는데요. 더 어이없는 건 이 청일전쟁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나요? 네, 조선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6월부터 뭐가 발생하냐? 청일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전쟁을 바로 시작하면서 아주 부지런도하지 뭐를 하게 되냐면요. 바로 우리나라한테 개혁을 강요하게 되는데요. 그게 1차 갑오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청일전쟁을 실시하면서 바로 우리한테 개혁을 강요하는데 이게 바로 1차 갑오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일본의 의도를 보셔야 되는데요. 일본은 조선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 건데 조선을 먹고 조선을 자신들의 입맛에 먹고 맛있게 먹으려고 알맞게 개혁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갑오개혁을 이렇게 실시합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많이 간섭은 못했겠죠. 이때는 아직. 그래서 경복궁을 점령하고 이걸 안 썼네요. 청일전쟁이 발생했고 그리고 바로 1차 갑오개혁을 실시했다. 네, 이렇게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던 이 농민들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외세를 배척하자라고 해서 농사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인 9일 추수를 다 하고 농민이니까 2차로 동학농민운동을 벌입니다. 자, 2차로 동학농민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상대가 될까요? 사실상 상대가 안 되겠죠. 뭐 일본의 전투력도 전투력이지만 마음 아픈 사실은요. 이 동학농민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했던 사람들이 일본인도 있지만 우리나라 관군이 이제 더 많았다는 거, 관군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아픈 그런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차 동학농민운동도 결국 이거를 주도했던 전봉준이 잡혀서 처형됨으로 끝이 나요. 근데 이렇게 2차 동학농민운동이 끝이 나고 얄밉게도 이 청일전쟁에서 누가 우세하게 되냐? 바로 일본이 우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좀 잘 나가는데? 라고 하면서 뭐야, 우리가 신경 못 썼더니 우리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었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2차 갑오개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을 그리고 조선을 식민지화 하려는 그런 정책을 차곡차곡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차 동학농민 이후에 다시 2차 갑오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혁의 내용들을 보면 근데 저 개혁 내용 괜찮은데? 이런 것들도 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개혁을 하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이거 좋은 거야, 이거 해봐 라고 하면서 바로 모든 거를 싹 다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소용돌이 치듯이 모든 변화가 확 일어나요. 몇백 년간 유지해왔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없어지면서 설명해주지 않아요. 이해시켜주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지속이 됩니다. 참 이제 영표만 봐도 알겠지만 정신없고 힘든 사회였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청일전쟁이 끝이 나요. 자, 청일전쟁 누구의 승리?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나요. 그래서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나면서 청일전쟁이 끝이 나고 자, 어떤 조약을 맺냐? 청나라와 일본이 시모노시키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당연히 일본이 이겼으니까 뭐 그런 내용이 있겠죠. 뭐 일본한테 배상금을 지불하고 막 이런 거. 근데 중요한 건 이 시모노시키 조약 안에 중국이 일본한테 랴오둥 반도를 준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서양들이 화가 나요. 왜냐면 이 랴오둥 반도를 주는 거는 뭐야, 일본이 이제 중국도 다 먹겠다는 거야, 뭐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랴오둥 반도를 돌려줘 라고 하면서 가장 간섭하고 앞장섰던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바로 러시아입니다. 즉 러시아와 프랑스와 독일이 이 3국이 모여서 간섭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일본한테 야, 너 돌려줘.
그건 아니지. 돌려줘. 랴오동반도를 일본한테 돌려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이 돌려줬을까요? 돌려줍니다. 네, 랴오동반도를 돌려줘요. 어쨌든 이 삼국이 간섭해서 랴오동반도를 돌려줬어요. 그런데 우리 이거를 보고 있는 우리의 생각은 어땠냐면 일본이 진짜 제일 센 줄 알았거든요. 일본 진짜 세구나. 청나라도 이기고. 그런데 뭔가 러시아가 주축으로 해서 일본한테 야 돌려줘 하니까 일본이 돌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면 이 일본이 우리를 간섭하는 걸 막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칠라파들이 막 등장하게 되고 칠러 정책을 추진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짜증이 났겠어요? 일본이 짜증났겠죠. 조선 갑자기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야, 이 칠러 정책 주도하는 이 주도 세력 찾아봐. 라고 얘기하니까 이 칠러 정책을 주도하는 세력이 명성황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황후를 시해해버려요. 그것이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명성황후에 대한 그 민비에 대한 평은 많이 갈리죠. 그래서 나쁜 사람이다 이런 거 많지만 근데 그런 거를 다 떠나서요. 한 나라의 왕비, 황후를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궁을 다 에워싸고 궁에서 죽였다?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을미사변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을미사변을 근데 일으켜놓고 이들이 뭘 보여주냐면 우리 이렇게 세. 그러니까 까불지 마. 라고 하면서 바로 을미년에 다시 한번 일본의 주도로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을미개혁입니다. 을미사변이 8월에 일어났다면 9월에 을미개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급진적으로 실시된 개혁들이 그 백성들의 반발을 사겠죠. 특히 을미개혁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단발령이 있습니다. 단발령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이제 짧게 잘라라 라고 하는 영인데요. 이런 거를 했다는 게 갑자기 우리가 유지하고 우리의 관습이 있는데 그거를 확 다 없애버리고 그랬다고 한다는 게 굉장히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이에 분노한 사람들이 무엇을 일으키냐? 바로 유생들을 중심으로 을미의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을미의병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참을 수 없어. 우리도 우리 왕을 지키고 우리 나라를 지키자. 이 단발령 이딴 거 절대 못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을미년도에 의로운 병사들이 유생들을 중심으로 을미의병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막 진짜 연표로만 봐도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이런 시대 속에서 고종은 어떤 선택을 하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는 아관파천을 시행합니다. 아관파천. 중요한 건 그 나라에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온갖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를 더 막 일권을 침탈하고 잡아먹으려고 지금 더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열강들의 이권이 진짜 심해질 때 진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자 라고 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조선은 자주적인 독립국이야. 그리고 백성들이 잘 모르니까 그 백성들한테도 그 백성들이 어두움에서 우리가 깨게 해주자. 백성을 계몽하자 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스스로 근대화를 해보자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누가 등장하게 되냐? 바로 독립협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고종한테 빨리 환궁에 돌아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민공동회나 관민공동회 같은 거를 열어서 일반 사람들이 정치는 원래 왕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관리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했던 일반 백성들이 정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종은 다시 환궁에서 궁으로 돌아와서 대한제국, 조선이 아닌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뭔가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나 그런 것들을 열면서 백성들의 의견이 생기고 이 독립협회의 힘이 점차 세지니까 이거에 반대를 갖는 일부 수구파 세력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수구파 세력들이 뭐라고 하냐? 있잖아. 이 독립협회는 공화국을 만들려고 해. 독립협회가 공화국 만들어서 왕 다 없애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모함을 해서 독립협회는 결국 강제 해산을 당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후 이제 고종은 그래 독립협회 없어도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기도 하고요. 광무개혁을 실시합니다. 광무개혁. 광무개혁을 실시해서 황제권을 강화하고 근대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하지만 세계 정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런 개혁을 하고 스스로 뭔가 자주국이 되고자 하고 황제권을 강화하려고 하고 이러한 노력들을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세계 정세가 펼쳐졌는지 그리고 그 세계 정세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어서 볼게요. 네, 아휴 참 일본이 러시아와 대립을 하면서 러일 전쟁이 바로 코앞에 두는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일본은 주변 국가의 지지를 얻고 러일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그게 바로 완전 우리 이제 다 흐름이에요, 여러분. 1904년 2월에 발생했던 러일 전쟁입니다. 1904년 2월에 러일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웃긴 게 일본이 이제 시작하자마자 제일 만만한 게 조선인가 봐요.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한국을 군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체결하냐? 바로 한일의정서라고 하는 것을 체결합니다. 네, 한일의정서를 체결해요. 그리고 이후에 대한시설 강령이라는 거를 채택하는데요. 지금 이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가 러일 전쟁을 하는데 한국을 그냥 군사적인 목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거고 그리고 이제는 대한제국을 식민화하기 위한 정책을 아주 차근차근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 1904년 8월에 제1차 한일협약을 맺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제1차 한일협약을 통해서 한국에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을 파견하게 돼요. 근데 진짜 일본 아주 얄밉게도 이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승기를 얻어서 뭔가 이제 한국을 먹어볼까 하는데 이 일본은 청일전쟁 때 교훈이 있죠. 마음대로 했다가 삼국간섭 때 완전히 이렇게 간섭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떡하냐면 우리가 주변 국가한테 알려요. 미국한테 야 우리 이제 조선 한국 먹으려고 해. 대한제국 먹으려고 그래. 알겠지? 이렇게 그리고 미국과 영국한테 지지를 받습니다. 우리가 한국 먹을게 간섭하지 마 라고 하는 지지를 받아요. 지지를 등에 업고 약속도 받았겠다. 본격적으로 조선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1905년에 을사늑약입니다. 이 을사늑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한 데에 있어요. 그리고 통감도까지 설치합니다. 근데 이건 진짜 강제로 한 조약이거든요. 왜냐면 이 늑약을 보면요. 그 명칭도 없고 고종의 어떤 그런 도장도 없고요. 그러니까는 강제로 한 거예요. 근데 이러니까 고종이 어떻게 했냐면 이건 진짜 내가 한 게 아니다. 억울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만국평화회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알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본한테 이렇게 한 적이 없어. 좀 알려줘. 라고 하면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는데요. 이거를 안 일본이 야 니네 외교권 없으면서 왜 니네 맘대로 다른 나라에 특사 보내? 라고 하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 니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안 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정미 7조약을 맺어서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합니다. 정미 7조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통감의 내정 간섭을 명문화하고 중요한 거는 군대까지도 해산해버려요. 우리가 이제 분노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철저하게 분노하든지 말든지 무시하면서 기후각서를 맺어서 사법권을 일본 정부에 위탁시키고 그리고 차례대로 경찰권까지 박탈하고 결국 1910년 8월 29일에 강제로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억하면 아프지만 기억해야 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이런 흐름들이.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물론 정말 마음 아프고 눈물 나는 우리 국민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이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이거를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에 완전히 반대해서 을사의병을 발생해요.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의로운 병사들이 샥 일어나는데요. 이 의병의 특징은 평민의병장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평민의병장이 나왔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일부 유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민의병장이 나왔다는 건 이게 의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라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라는 건 이 일산의학에 대한 이 분노가 전국적이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사람들이 이거에 다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다 들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정미칠조약과 군대 해산 그리고 고종의 강제퇴위 이거에 반발해서 정미의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미의병은요, 이 해산된 군인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전투력도 강했고, 그래서 막 서울 진공작전도 하려고 하고, 막 엄청 열심히 활약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병 활동이 막 지속되니까, 이제 일본에서 어떡하냐면,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의병들을 다 토벌하는 그런 작전을 해요. 근데 토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정말 풀이 이렇게 서 있으면 풀이 한 포기도 서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다 토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씨를 잔인하게 말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병들이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 만주와 연해주, 간도 이런 데로 이제 이주를 해서 거기서 독립군 활동을 하면서 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더더욱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의병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애국계몽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나라를 이렇게 빼앗긴 이유는 우리가 무지해서야. 우리가 잘 알지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우리가 무식함을 이제 회복하자. 실력을 키워서 우리가 실력으로 국권을 회복해버리자라고 하는 애국계몽 운동도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세계 정세와 힘이 부족해서 생겼던 이런 가슴 아픈 시대 속에서 누군가는 나라를 지키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과연 나라를 빼앗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죠. 네, 어떻게 이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을까? 그리고 일제는 어떻게 우리를 계속 가혹하게 탄압을 했을까를 다음 시간에 그 일제시대의 흐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